창밖으로 새벽의 빗소리가 스며들었습니다. 젖은 흙냄새가 바닥을 타고 방 안으로 번져왔어요. 불 꺼진 안방 한가운데 한 남자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영수, 이른이 막 넘은 남자였습니다. 한때는 건축 일을 하던 기술자였지만 지금은 그저 아내를 떠나보낸 노인이었죠. 영수가 거기 있지? 그는 어둠 속에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끝에는 아무것도 닿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매일 같이 그 손을 잡던 여자가 지난 봄 폐암 사기 진단을 받은 지 석 달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불 위엔 여전히 아내의 체온이 남아있는 듯 했어요. 그는 가만히 베개를 만졌습니다. 그 위에 아직 남아있는 샴푸 냄새, 그 냄새 하나로 하루를 버텼습니다. 낮이 되면 사람들은 그를 참 듬직한 어르신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면 그는 달라졌습니다. TV를 켜도 소리가 허공으로 흩어졌고 냉장고 문을 열어도 입맛이 돌지 않았어요. 혼자 밥을 먹는 일이 이렇게 쓰라린 줄 그는 평생 몰랐습니다. 그런 영수를 안쓰럽게 여긴 건 며느리 이정민이었습니다. 정민은 28배 박명호와 결혼해 지금은 40 가까운 나이, 늘 단정하고 조용했어요. 교사로 일하다가 결혼 후 퇴직해 시골 본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출퇴근을 대신해 시아버지의 집안일과 식사를 도맡게 되었죠. 아버님, 김치국 끓였어요. 소화 잘 되실 거예요. 그래, 내가 고생이 많다. 나는 아무거나 괜찮아. 그는 그렇게 말했지만 정민의 손길이 닿은 밥상 앞에서는 늘 말없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소박한 반찬이지만 그녀의 손끝엔 늘 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영수는 조심스레 손주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사진 속에는 아들과 손자 그리고 정민이 웃고 있었죠. 그는 사진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속삭였습니다. 내가 저 아이들한테 짐이 되면 어쩌나. 그는 잠시 자신의 인생이 어디쯤 와 있는지 돌아봤습니다. 평생을 일로 살았고 가정을 지켰고 사람들에게 신뢰받았지만 남은 건 조용한 집 한 채와 침묵뿐이었어요. 아내가 떠난 빈자리엔 TV 소리와 벽시계 초침만이 들렸습니다. 며느리 정민은 어느 날부터인가 밤마다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잠든 듯 보이다가도 거실을 걷거나 창문 앞에 서서 멍하니 달빛을 바라보는 일이 많았어요. 처음엔 단순한 불면증이라 생각했지만 의사는 가벼운 몽유병 증상이라 했습니다. 걱정 안 해도 돼요. 약 먹으면 나을 거예요. 정민은 웃으며 말했지만 그 미소 속엔 지친 그림자가 어렸습니다. 아마 남편 명호의 잦은 출장, 그리고 시댁살이의 고단함이 겹쳐진 탓이었겠죠. 며느리와 시아버지는 서로에게 말없이 위로가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루 중 유일하게 따뜻한 시간은 저녁 밥상을 사이에 두고 나누는 짧은 대화였습니다. 아버님, 아침마다 따뜻한 물 드세요. 속이 덜 쓰실 거예요. 내가 신경 써주니까 괜히 더 괜찮아지는 것 같구나. 그는 웃었지만 웃음 뒤에는 쓸쓸한 감정이 깔려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그는 침대 옆 탁자에 놓인 아내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미련과 죄책감,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공허가 섞여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시계가 새벽 2시를 지나고 마당에 떨어지는 빗소리가 잦아들 무렵 영수는 낯선 기척에 눈을 떴습니다. 누가 들어왔나?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그가 몸을 일으키려는 순간 조용히 발소리가 다가왔어요. 그 발소리는 익숙하면서도 이상하게 부드러웠습니다. 잠결에 그는 아내가 돌아온 줄 알았습니다. 여보. 그는 무심코 손을 뻗었고 그 손끝이 누군가의 팔에 닿았습니다.
놀라기도 전에 그 사람의 몸이 조용히 침대 옆으로 다가와 눕습니다. 그의 숨이 멈췄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저 꿈이라 생각했어요. 가슴에 안긴 체온이 너무 따뜻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정민은 식탁 앞에서 아무 일 없던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님, 푹 주무셨어요? 영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을 마주친 순간 가슴 한쪽이 묘하게 뛰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날부터 두 사람의 일상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식탁에 앉으면 눈이 자주 마주쳤고 짧은 대화에도 묘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정민은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의 행동을 신경 쓰게 되었어요. 문득 그의 손등의 주름, 말끝의 온기, 그런 사소한 것들이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며느리의 몽유병은 여전히 이어졌지만 영수는 이제 그 소리를 듣는 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잠결의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자신의 고독이 조금씩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모릅니다. 그 부드러운 위로가 곧 모든 걸 무너뜨릴 불씨가 될 줄은요. 그날 새벽 그는 다시 깨어 있었습니다. 문 밖에서 또다시 그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이번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천천히 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문틈 사이로 스며든 빛 속에 그녀의 그림자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는 숨을 죽이며 속삭였습니다. 정민아? 하지만 그녀는 아무 대답 없이 그의 곁에 조용히 누웠습니다. 방 안엔 오직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외로움이 이제는 위로의 이름으로 변장하고 있다는 걸. 그 새벽 이후 영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영정 사진 앞에 서서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겨우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영수가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 창밖의 새벽빛이 방 안으로 흘러들며 두 사람의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영수의 일상은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면 여전히 새소리가 들리고 정민은 변함없이 식탁을 차렸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김치와 멸치볶음 그리고 된장국이 올려졌어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아침상이었지만 숟가락을 들고도 둘 다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아버님, 국이 식어요. 정민의 말은 평소처럼 조용했지만 어딘가 떨림이 있었습니다. 응, 잘 먹을게. 영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눈은 밥그릇이 아닌 공기 속 어딘가를 보고 있었죠.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얇은 유리처럼 팽팽했습니다. 무심코 부딪힌 눈빛 하나에도 마음이 흔들렸고 말끝마다 침묵이 길게 늘어졌습니다. 며칠 동안은 서로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집이란 건 숨길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정민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 영수는 그 뒤편 거실에서 아내의 낡은 사진을 닦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둘 다 자신을 다잡으려 애썼지만 그날 새벽의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영수는 자신을 꾸짖었습니다. 내가 제정신이었나? 그게 무슨 짓이야? 그는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내의 영정 사진 앞에 앉을 때마다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정민이 걱정됐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잠을 잘 이루지 못했고 눈밑이 점점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며느리 정민 또한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한 건지조차 명확하지 않았어요. 몽유병이라면 그저 잠의 일부였을 텐데 왜 기억이 이렇게 생생하게 남아있는 걸까? 그녀는 매일 밤 눈을 감으면 그 따뜻했던 손길이 떠올랐습니다. 이건 잘못이야. 그럴 리가 없어요. 혼잣말을 하면서도 마음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며느리의 행동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편하게 웃던 얼굴이었지만 이제는 아버지를 볼 때마다 잠시 눈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그 피하는 시선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이 숨겨져 있었죠. 어느 날 저녁 정민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 병원에 다녀오려고요. 몸이 어디 안 좋아? 아니요, 그냥 요즘 잠이 이상해서요.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자꾸 꿈을 꾸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해요. 영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물컵을 만졌습니다. 그의 손끝이 유리잔 위를 맴돌다 멈췄습니다. 잔잔한 물결처럼 그의 심장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며칠 후 정민은 동네 정신건강의학과를 다녀왔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몽유는 심리적 피로가 누적될 때 나타납니다. 주변의 변화나 스트레스가 크면 재발할 수 있습니다.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정작 가장 큰 스트레스가 무엇인지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잠시 떨렸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가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왜 그분 생각이 나지. 그날 저녁 영수는 정민이 늦게 들어오는 걸 보고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다녀왔니? 그냥 병원에요. 검사 받고 왔어요. 괜찮다니? 네, 조금 쉬면 된대요. 정민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너무 짧게 스쳐서 오히려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민아, 영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날 일 혹시 기억나니? 정민의 손이 멈췄습니다. 눈빛이 흔들렸고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꿈 같아요. 그래, 꿈이었겠지. 그는 그 말에 기대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꿈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시간이 흘러도 불편함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정민은 밤마다 불을 끄지 않은 채 잤고 영수는 방문을 닫지 못한 채 누웠습니다. 둘 다 서로를 피하려 했지만 하루의 리듬은 이미 맞물려 있었습니다. 영수는 다시 일을 찾아보려 했습니다. 이대로 집에만 있으면 안 돼. 그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동네 공사장에 일을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현장에 나가보니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허리가 굽고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오랜 세월이 만들어낸 고독보다 이젠 몸이 말하는 현실이 더 무거웠습니다. 일을 그만두고 돌아오는 길, 그는 버스 안에서 며느리와 닮은 한 여자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내가 왜 이러지, 이게 무슨 마음이지.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야. 잊어야 돼. 하지만 그날 밤 부엌 불빛 아래에서 정민이 조용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이 이상하게 쓸쓸했습니다. 영수는 말을 건네려다 멈췄습니다. 정민아, 고생 많다.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 그의 말에 정민은 잠시 손을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눈빛이 마주친 순간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서로의 마음을 다시 흔들어 놓았습니다. 며칠 후 정민은 남편 명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이번 주엔 꼭 집에 와요. 아버님도 보고 싶어 하세요. 이번 주도 힘들 것 같아. 회의가 많아. 그래도 한 번은. 다음에 보자. 나 바빠. 전화가 끊기자 정민은 한동안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날 밤 정민은 아버지의 방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잡이에 손을 올렸다가 내려놓기를 여러 번. 결국 조용히 되돌아섰습니다. 그러나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어디까지가 옳고 어디서부터 잘못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영수는 정민의 낮은 기침 소리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괜찮니? 감기 걸린 거 아니야? 괜찮아요. 그냥 피곤해서요. 이따가 죽이라도 끓여줄까? 아버님이요? 그래. 내가 뭐라도 해야지. 그녀는 순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럼 부탁드릴게요. 오랜만에 누가 챙겨주는 기분이네요. 그 웃음이 참 오래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눈물 같은 쓸쓸함이 깔려 있었죠. 며칠 후 정민은 잠을 설쳤습니다. 새벽 2시 시계 초침이 방 안을 톡톡 두드릴 때 그녀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발소리가 다시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영수가 먼저 눈을 떴습니다. 그는 방문을 열고 그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민은 부엌 창가에서 멍하니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조용히 다가가 물었습니다. 잠이 또 안 오니? 네, 그냥 마음이 복잡해서요. 무슨 일 있니? 없어요. 그냥 아버님 가끔 너무 외로워 보이세요. 그 말에 영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요즘 너무 외로워요. 그날 밤 그들은 잠시 마주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눈빛만이 오갔습니다. 그 순간 서로의 외로움이 부딪혀 다시금 불안한 온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그날 이후 결심했습니다. 이러면 안 돼. 더는 혼란 주면 안 된다. 다음 주부터 요양원 자원봉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누군가를 돕다 보면 마음이 정리될 거라 믿었죠. 그러나 마음속 한켠은 여전히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 하나, 작은 손짓 하나가 매일같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의 사진 앞에서 속삭였습니다. 내가 약한 거야, 영수가. 하지만 이 마음을 어쩌지 못하겠어.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가 그날따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초겨울의 바람이 유리창을 스치고 있었습니다. 짙은 하늘빛이 마을 전체를 덮으며 밤이 일찍 찾아오는 계절이었죠. 박영수는 마당에 낙엽을 쓸며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바람결에 흩날리는 낙엽처럼 그의 마음도 방향을 잃고 흔들리고 있었어요. 며느리 정민은 그 뒤편 창가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허리를 구부려 낙엽을 한 줌 한 줌 쓸어 모을 때마다 그의 뒷모습이 왠지 모르게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쓸쓸함이 이상하게도 그녀의 마음을 끌어당겼습니다. 저녁이 되자 정민은 평소보다 늦게 식탁을 차렸습니다. 된장국 냄새가 방 안을 감돌고 찌개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영수는 마루에 앉아 TV를 켜놓았지만 화면에 집중하지 못했어요. 그의 눈은 부엌 쪽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며느리의 손끝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저녁 식사하세요. 응, 바로 가마. 그는 천천히 일어나 식탁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지만 그 사이의 공기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숟가락 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요즘 봉사활동 나가신다면서요? 정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요양원에. 나이 든 사람들 보니까 마음이 편하더라. 그는 담담히 대답했지만 목소리 끝엔 약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잘하셨어요. 좋은 일 하시네요. 정민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잠깐이었지만 그의 가슴엔 오래 남았습니다. 며칠 뒤 영수는 요양원에서 돌아오던 길에 동네 찻집에서 이웃 순자를 마주쳤습니다.
순자는 반갑게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박영수 씨. 혼자 사는 줄 알았는데 요즘 얼굴이 좀 달라졌네? 그래요? 그냥 좀 바쁘게 지내서 그래요. 며느리랑 같이 산다며? 보기 좋지 뭐. 순자는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그런데 말이야, 동네에선 다 알잖아. 젊은 여자가 시아버지 모신다고 쉬운 일인가. 영수는 말없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켠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녀의 짧은 말 한마디가 사람들의 시선을 떠올리게 했기 때문이었죠. 집에 돌아오자 정민은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등에는 세제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밖에서 추우셨죠? 응, 괜찮아. 거기 손 시렵겠구나. 그의 시선이 그녀의 손끝에 머물렀습니다. 순간 둘 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더 큰 의미로 번져가고 있음을 두 사람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리맡에 놓인 탁자 위엔 봉사활동에서 받은 감사장이 놓여 있었지만 그 종이 한 장이 마음의 짐을 덜어주진 못했습니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그 순간 방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정민이 얼굴을 내밀었어요. 아버님, 잠 안 주무세요? 응, 그냥 잠이 안 와서. 저도 그래요. 요즘 계속 뒤척이게 돼요. 그녀는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혹시 저 때문에 불편하세요? 그럴 리가 있니? 그날 이후로 아버님 표정이 달라지셔서요. 영수는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민아, 그건 나도 잘 모르겠다. 저도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작은 대화가 두 사람의 관계를 다시 흔들었습니다. 며칠 뒤 정민의 남편 명호가 오랜만에 집에 들렀습니다. 퇴근 후 바로 내려온 듯 정장 차림 그대로였어요. 아버지, 오랜만이에요. 그래, 바빴지? 얼굴 보니까 살이 좀 빠졌구나. 정민은 반가움과 어색함이 뒤섞인 얼굴로 남편을 맞이했습니다. 여보, 이번엔 오래 있을 거죠? 이번 주말까지만. 회사에서 프로젝트 막바지라. 저녁 식사 자리엔 세 사람이 앉았지만 분위기는 묘하게 삭막했습니다. 명호는 휴대폰을 내려놓지 않았고 정민은 국을 풀며 눈치를 봤습니다. 당신 아버지 혼자 계시니까 요즘 힘들지? 명호가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오히려 아버님 덕에 마음이 안정돼요. 그 말에 영수는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짧은 정적이 흐르고 명호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요. 아버지랑 사이좋게 지내는 건 좋죠. 그의 말에는 약간의 냉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다음 날 명호는 회사 전화를 받으며 다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도 오래 못 있어서 미안해. 괜찮아요. 일 때문에 그런 걸요. 정민은 애써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엔 익숙한 체념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조용히 숨을 내쉬었어요. 그 순간 영수의 방에서 종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는 명호가 떠난 방향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두 사람은 서로를 의식하며 조심했습니다. 그러나 감정이란 건 숨길수록 더 드러나는 법이었어요. 정민은 집안일을 하다가도 자꾸 아버지 방 쪽으로 시선이 갔고 영수는 밖에서 돌아오면 가장 먼저 부엌 불빛을 찾았습니다. 그 불빛 아래 있는 그녀의 뒷모습이 이제는 더 이상 며느리의 모습으로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요양원 봉사 일정이 끝난 늦은 오후, 영수는 비가 내리는 도로를 걸어 집으로 향했습니다. 우산을 쓰지 않아 어깨가 젖어 있었어요. 현관 앞에 도착했을 때 정민이 뛰어나왔습니다. 아버님, 이렇게 비를 다 맞으셨어요?
그녀는 수건을 들고 그의 어깨를 닦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 두 사람의 손이 닿았습니다. 그 온기가 너무도 선명해서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젠 괜찮아요. 안 들어가실래요? 그래, 그러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안엔 무수한 생각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온몸이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계속 기억 속을 스쳤습니다. 다음 날 이웃 순자가 김장을 하며 장독대 옆에서 그들을 보았습니다. 정민이 영수의 옷을 말리고 그는 웃으며 따뜻하네라고 말하는 장면이었죠. 순자의 눈빛이 순간 싸늘해졌습니다. 그녀는 그날 저녁 다른 이웃에게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저 집 분위기가 좀 이상해. 이야기는 금세 동네로 퍼져나갔습니다. 영수는 그 소문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박영수 씨네 며느리랑 사이가 좋대. 너무 좋대. 누군가 웃으며 던진 말이었지만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날 밤 그는 정민을 불렀습니다. 정민아, 할 얘기가 있다. 네, 아버님.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동네가 좁다. 남들이 괜한 말이라도 하면 곤란하지 않겠니? 정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 그런 오해받을 일 안 했어요. 나도 알아.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봐주지 않잖니. 그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떠나는 게 낫겠죠? 그 한마디가 그의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 내가 조금만 조심하면 돼. 아니요. 저도 이제 마음을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정민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결심의 기운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며칠 동안 정민은 방을 정리했습니다. 박스 안에는 오래된 사진과 손편지들이 담겼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열어두고 바람을 맞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그만해야죠. 그날 저녁 영수는 식탁 위에 놓인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아버님, 잠시 친정에 다녀올게요. 몸 건강하세요. 짧은 한 줄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은 텅 빈 집처럼 울렸습니다. 며칠 동안 그는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이 들었습니다. 방 안엔 다시 옛날의 정적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고요는 더 깊고 더 차가웠습니다. 그는 밤마다 그녀가 앉던 자리, 그녀가 개던 수건, 그녀가 덮던 이불을 바라보며 한참을 멈춰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꽂혀 있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하지만 감사했어요. 저한텐 가족이면서도 마음의 의지가 되어주셨거든요. 언젠가 이 시간들을 후회 없이 기억하고 싶어요. 그는 편지를 천천히 접어 가슴에 넣었습니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부엌불을 켰습니다. 작은 냄비에 된장을 풀며 혼잣말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아버지로만 남아야겠구나. 정민이 떠난 지 어느덧 2달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면서 영수의 집 마당에도 눈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하얗게 덮인 마당은 조용했지만 그 속엔 오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영수는 매일같이 쓸쓸한 저녁을 보내며 그동안 자신이 놓치고 살았던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온기, 대화의 소중함, 그리고 가족이라는 단어의 무게를요. 새벽마다 그는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었습니다. 그 일은 그의 하루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습관이었습니다. 그는 빗자루를 쥐며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누가 오지 않아도 나는 내 자리를 지켜야지. 그의 얼굴엔 예전보다 단단한 기운이 생겨 있었습니다. 마음 한켠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는 이제 그 아픔을 감추는 대신 안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아침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버님, 저예요. 정민이에요. 그의 손이 잠시 떨렸습니다. 정민이냐, 잘 지내고 있니? 네. 친정에서 좀 쉬었어요. 아버님 건강은요? 괜찮다. 이제는 혼자도 밥 잘해 먹는다. 둘 다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엔 따뜻한 안도감이 섞여 있었어요. 조만간 내려가도 될까요? 잠깐이라도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래, 와라. 밥은 내가 할게. 그 한마디에 전화기 너머의 숨소리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네, 아버님 감사해요. 며칠 뒤 정민이 다시 집 앞에 섰습니다. 겨울 햇살이 마당에 눈을 녹이고 있었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저예요. 영수는 부엌에서 냄비를 들고 나왔습니다. 왔구나. 길 미끄럽지 않았니? 괜찮아요. 오랜만이라 마음이 이상하네요. 어서 들어와. 국이 다 끓었어. 부엌 안에는 따뜻한 된장국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그 향은 마치 세월을 되돌린 듯 오래된 집안의 평화를 되살렸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어색했지만 예전처럼 불편하지 않았어요. 정민이 젓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동안 혼자 힘드셨죠? 괜찮았다. 사람은 혼자 살아도 익숙해지더라. 그래도 건강은 챙기셔야죠. 그건 내가 늘 하던 말이지. 둘 다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엔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어색함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식사 후 영수는 차를 끓여 마루로 나왔습니다. 요즘은 마음이 좀 편하니? 네. 친정에서 쉬면서 많이 생각했어요. 무슨 생각? 사람이 외로워도 잘못된 위로를 찾으면 안 되겠구나 싶었어요. 그녀의 말에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 나도 그걸 깨달았다. 외로움은 견디는 게 아니라 잘 돌보는 거더라. 그 말에 정민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님, 저 그동안 죄송했어요. 그럴 것 없다. 나도 너한테 미안하다. 서로 힘들어서 잠깐 길을 잃은 거지. 그는 천천히 차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손끝의 떨림 속엔 후회와 따뜻한 용서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민은 부엌 정리를 도왔습니다. 이제 국간장은 여기 두세요. 그래야 덜 헷갈려요. 내가 없으니까 이게 어디에 있었는지도 모르겠더라. 제가 그때 너무 서둘러 나왔죠. 그래도 돌아와줘서 고맙다. 그의 짧은 말 한마디에 정민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오랜만에 보는 진심 어린 웃음이었어요. 며칠 뒤 마을 사람들도 달라졌습니다. 요양원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가는 영수의 모습이 동네 사람들에게도 좋은 이야기로 바뀌었죠. 순자 역시 그런 모습을 보고 어느 날 찾아왔습니다. 박영수 씨, 지난번엔 미안했어요. 내가 오해를 좀 했지 뭐예요. 에이, 괜찮아요.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지요. 정민 씨도 다시 돌아왔다면서요? 잘 됐네요. 그래요. 가족은 떨어져 있어도 결국 다시 만나게 돼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이제 그 집이 예전처럼 따뜻하겠네요.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민은 다시 직장을 구했습니다. 동네 초등학교에서 행정보조로 일하게 되었죠. 퇴근길마다 들고 오는 도시락 반찬을 영수는 맛있다며 고맙게 받았습니다. 그의 식탁 위에는 이제 늘 누군가의 손길이 담긴 밥상이 놓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민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아들 명호도 다음 주에 내려온대요. 그래, 잘 됐네. 이번엔 오래 있다 가지.
이번엔 회사 일도 정리됐대요. 아버님 도와드리고 싶다네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야지. 이제는 우리 가족이 제대로 한자리에 앉을 때가 됐지. 그 주말 세 사람은 오랜만에 같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명호가 먼저 아버지를 향해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죄송했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찾아뵙지도 못하고. 괜찮다. 내가 고생 많았잖아. 정민이 옆에서 살짝 고개를 숙이며 덧붙였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다 제 탓이었어요. 명호는 잠시 정민을 바라보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나도 무심했어요. 서로 잘못한 거죠. 그 말에 영수는 천천히 웃었습니다. 그래, 인생이란 게 그런 거다. 서로 오해하고 멀어져도 다시 마주 앉으면 결국 가족이지.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웃음은 그동안의 상처를 덮어주는 듯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마루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빛이 유난히 밝았어요. 그는 천천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조금은 마음이 편하구나. 그 옆으로 정민이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아버님, 내일부터는 제가 요양원 같이 갈게요. 그래, 괜찮겠니? 네. 저도 이제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어요. 아버님처럼요. 그 말에 영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거 참 잘됐다. 이제 진짜 가족이네. 두 사람은 함께 마당으로 나와 눈이 내리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눈이 천천히 내려앉으며 서로의 어깨 위에 포근히 쌓여갔습니다. 며칠 후 요양원 봉사실. 정민은 노인들의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짓고 있었고 영수는 옆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저 할머니께 김치찌개 조금만 더 드릴게요. 그래, 그분은 매운 거 좋아하시지. 두 사람의 눈빛이 스쳤습니다. 이제 그 속엔 미안함이 아닌 서로를 향한 신뢰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요양원 원장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두 분이 오시면 여기가 더 환해지는 것 같아요. 정민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더 위로받아요. 여기가 참 따뜻하네요. 그 말에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죠. 결국 사람은 사람에게서 힘을 얻는 거죠. 그날 저녁 세 사람은 다시 같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명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집이 진짜 집 같네요. 정민은 웃으며 밥상을 폈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제가 끓였어요. 맛 좀 보세요. 그래, 이제 내 손맛이 그립더라. 세 사람의 숟가락이 동시에 부딪히며 경쾌한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평화의 신호음처럼 들렸습니다. 봄은 어느새 마을 끝자락까지 내려와 있었습니다. 눈이 녹은 자리에 새싹이 돋고 마당의 감나무 가지에는 작은 꽃망울이 피어나고 있었어요. 박영수는 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며 따뜻한 햇살을 등 뒤로 느꼈습니다. 그의 얼굴엔 오랜만에 평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나서야 그는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많은 걸 놓치며 살아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고요할 때에야 들린다. 그는 그 진리를 새삼 실감하고 있었죠. 그날 오전 부엌에서 들려오는 찻잔 소리가 정겹게 울렸습니다. 정민은 출근 준비를 하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도시락 반찬은 냉장고 오른쪽 칸에 있어요. 점심 꼭 챙겨 드세요. 알았다. 내가 챙겨주니 이젠 혼자서도 잘 먹는다. 그래도 제가 있는 동안엔 아버님 몫은 제가 맡을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한결 밝고 단단해졌습니다. 한때 불안과 죄책감으로 흔들리던 모습은 이제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녀는 이 집에 다시 돌아온 이유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위로가 아닌 책임과 사랑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리요. 며칠 전부터 영수는 요양원 봉사활동을 정식 직원으로 바꾸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정민의 권유로 결심했습니다. 아버님, 사람은 누군가에게 필요하다고 느낄 때 더 오래 살아요. 그녀의 말에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도 그런 마음으로 남은 날을 써야지.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습니다. 이젠 그는 지키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가족을, 주변을, 그리고 스스로를요. 그날 오후 요양원 마당에서는 봄맞이 행사가 열렸습니다. 아이들이 와서 노래를 부르고 노인들은 손뼉을 치며 웃었습니다. 영수는 의자에 앉아 한 할아버지의 모자를 고쳐주며 말했습니다. 이런 자리가 좋네요. 다들 웃으니까 덩달아 힘이 납니다. 정민은 옆에서 사진을 찍으며 웃었습니다. 아버님, 표정이 젊어지셨어요. 그래, 내가 요즘 거울을 안 봐서 모르겠는데. 정말이에요. 예전보다 훨씬 밝아요. 그의 미소가 천천히 퍼졌습니다. 그 미소는 더 이상 죄책감의 흔적이 아닌 평온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요양원 원장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요즘은 여기 분위기가 참 좋아졌어요. 두 분 덕분입니다. 저희야 감사하죠. 덕분에 마음이 편해졌어요. 정민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원장은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사람을 돌보는 일이 제일 어려우면서도 제일 값진 일입니다. 두 분이 그런 마음으로 해주셔서 다들 좋아합니다. 그 말에 영수는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누군가의 인정이 그토록 따뜻하게 들리긴 오랜만이었죠.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온 세 사람은 간단한 저녁을 함께 차렸습니다. 명호가 오랜만에 와 있었어요. 아버지, 요양원 일은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건강이 허락하는 날까지는 해야지. 그래야 하루가 허투루 안 가지. 대단하세요. 나도 아버지 닮아야겠어요. 그럴 거면 일찍 와서 도와라. 그럴게요. 식탁 위엔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민이 국을 푸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국물간 맞아요? 아주 좋아. 내 손맛이 이제 완전히 돌아왔구나. 그 말에 명호가 웃었습니다. 당신 아버지한테 요리까지 배워가면서 이젠 집밥 전문가 다 됐네. 그럼요. 아버님께 배운 게 많아요. 그래, 사람은 배우며 살아야지. 영수의 목소리엔 따뜻한 농담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작은 대화 하나에도 가족의 정이 묻어났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영수는 조용히 마루에 나왔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붕 너머로 번지고 있었어요. 그는 천천히 의자에 앉아 아내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부드러운 미소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영수가, 나 이제 괜찮다. 너 없는 세상이 너무 길고 고달팠지만 이제야 내가 다시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같아. 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와 안도의 눈물이었죠. 그때 부엌에서 정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님, 차 한 잔 드릴까요? 그래, 좋다. 녹차 한 잔 부탁한다.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한마디 속엔 모든 용서와 화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민은 조심스럽게 차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전 요즘 참 행복해요. 그래, 그 말 들으니 나도 좋다. 이 집에 처음 왔을 때는 두려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 가족이라는 게 뭔지 알 것 같아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은 완벽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려 애쓸 때 진짜 가족이 되는 거야. 그 말에 정민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말씀 꼭 기억할게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후 봄비가 내리던 날, 세 사람은 함께 장을 보러 나섰습니다. 시장 골목은 활기찼고 어묵 국물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정민이 장바구니를 들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오늘 저녁엔 잡채 해드릴게요. 좋지. 내가 해주는 잡채는 늘 맛있지. 명호가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럼 저는 설거지 담당하겠습니다. 이제야 효도 좀 하네. 아버지 닮아서 그런 거죠. 그 웃음소리에 시장 상인들도 덩달아 웃었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지만 그 안에는 오랜 세월이 만들어준 평화가 스며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함께 영화를 봤습니다. 소박한 거실에 작은 불빛 하나, 그리고 가족의 숨소리가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배우가 이런 대사를 했습니다. 사람은 결국 함께 살아야 사라지는 존재다. 그 순간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모두 마음속으로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다시 가족이구나. 영수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고맙다. 두 사람 다 나한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줬다. 명호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아버지 덕분에 배웠어요. 가족은 멀리 있어도 마음은 함께 있는 거란 걸요. 정민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저한텐 아버님이 인생의 선생님이에요. 그 말 오래 기억할게. 영수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밤이 깊어가며 마당엔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온 바람이 커튼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영수는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빛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죠. 그는 천천히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알겠구나. 사랑은 죄가 아니라 서로를 살게 하는 힘이었어. 그는 그 말을 남기고 조용히 불을 끄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세상은 이제 완전히 평화의 색으로 물들어 있었어요.